근친상간, 변태, 자위, LSD 조사. 느닷없이 이상한 문제를 다루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인간의 잠재의식이란 성적인 문제와 상당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 건강은 모두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간의 모든 성격도 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사실 인간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성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양이라든가 개구리 등을 연구한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겠지만 인간 종이라는 존재는 성을 떠나서는 그 정신적 구조를 연구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성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조명할 것이다.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자. 외아들을 가진 어느 어머니의 얘기이다. 아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야위어 가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허약한 증상이 심해지자 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너는 무슨 고민이 있느냐? 아들은 망설이며 대답을 못했다. 이에 어머니는 아들의 병이 마음의 문제라고 간파했다. 어머니는 다시 물었다. 얘야, 그러다간 내가 죽겠구나. 고민이 뭔지를 얘기하거라. 아들은 겨우 대답했다. 네, 소자에게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니? 얘기하거라. 어머니, 그것은 아주 뻔뻔하고 민망한 것입니다. 괜찮다, 얘기하거라.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관계를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병을 알았다. 아들은 어머니와 통정을 하고 싶어서 상사병이 났던 것이다. 이에 어머니는 난감해했지만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서였다. 어머니는 몸을 허락했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있을 법한 이야기이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도 있다. 오이디푸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관계를 맺는다. 모르고 한 일이었지만 나중에 이를 비관하고 자살을 하고 만다. 오늘날 정신의학에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어머니와 통정을 염려 또는 기대 등 신경증을 일컫는 것인데 신화를 그대로 의학용어로 사용한 것이다. 이번에는 실화를 보자. 어떤 소녀가 옆집 아주머니 집으로 급히 뛰어들어왔다. 숨겨달라는 것이다. 밖에서는 아버지가 찾아다니고 있었다. 이런 날은 오래 계속되었다. 하루는 소녀가 울면서 고민을 털어놨다. 아주머니, 저 고민이 있어요. 뭔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낳으면 되지 않니?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울고 있었다. 17세 소녀가 임신을 했으니 걱정될 것은 뻔하다. 아주머니가 물었다. 얘야, 누구 애니? 미스터 박애니? 미스터 박은 소녀가 사귀는 남자친구이다. 소녀가 대답했다. 미스터 박애라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럼 누구 애니? 누구긴 누구예요? 그 새끼 애지. 그 새끼라니?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소녀는 서글피 울었다. 어찌하면 좋으랴. 소녀는 긴 세월 동안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해왔던 것이다. 때로 피하고 숨고 했었는데 아버지는 욕을 하며 찾아다녔다. 2년 어디 갔어? 아주머니, 우리 애 못 봤어요? 라고 하며 아주머니는 자주 감춰줬지만 나중에는 임신까지 하고 말았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제가 많다. 아버지의 죄는 소녀의 충격은 뱃속의 아이는 미스터 박은 소녀를 여전히 사랑할까? 어려운 문제들이다. 또 다른 이야기를 보자. 이번에도 실화이다. 어떤 여자는 작은 아버지와 사랑을 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작은 아버지는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여자는 죄의식을 일으키고 관계 청산을 결심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제대를 하면서 불륜이 재현되었다. 여자는 이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자는 괴로워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원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여자는 전문가와 상담을 했지만 그 여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른 예를 보자. 이번에는 오누이간이다. 이들은 서로 원해서 열렬히 사랑하고
육체 관계도 맺고 있다. 부모 모르게 계속되고 있는 이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물론 실화이다. 남녀가 있었다. 이들은 서로 나이 차이가 많았는데 사랑도 하고 육체 관계도 원만했다. 서로가 만족하고 의리도 깊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자가 이상한 주문을 했다. 남자에게 자기 어머니의 상대가 되어달라는 것이다. 어머니하고는 사전에 합의를 봤다는 것인데 문제는 남자의 허락 여부였다. 남자는 허락했다. 하지만 참으로 이상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여자는 남자를 배신했던 것일까? 아니면 불쌍한 어머니를 위해 남자를 빌려주었던 것일까? 남자는 묘한 자극을 느꼈다고 한다. 성의 세계는 참으로 기묘하다. 여기에는 윤리라는 문제가 깃들어 있어서 인간에게 어려움을 준다. 인간은 아무하고나 관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공자는 말했다. 짐승은 그 아비와 암컷을 함께 한다고. 이 말은 짐승의 못된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욕의 애미 삐알놈이라는 욕이 있다. 이는 가장 나쁜 놈을 일컫는 것이다. 어떤 소녀는 꿈에 어머니와 관계를 했다고 징징 우는 것을 보았다. 평소 그런 생각을 했으니 꿈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성, 그리고 죄. 이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큰 죄의식은 성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성이란 대체 무엇이기에 죄와 결부되어 있는 것일까? 근친 간의 관계는 얼마나 큰 죄이고 또 그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의 본성과 관계가 아주 깊다. 우리는 얼마 전 끔찍한 뉴스를 접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오랜 세월 동안 강간해 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체포되었는데 한간에서는 찢어 죽일 놈이라 말했다. 과연 죽일 놈일까? 그렇다면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성이란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별게 아니다. 후손을 만들기 위해 짝짓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의미가 아주 다르다. 그것은 우선 쾌감이라는 것이 계재하지만 그 이상의 것도 있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근친과 성을 갈망하는 속성도 있다고 한다. 그것은 육체적 쾌감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심오한 심리 구조가 존재하지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친상간을 죄라고 한 것도 애매한 면이 있다. 죄는 죄인 것 같은데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흔히 얘기하는 것으로 근친 간의 관계는 생물학적으로 나쁜 후손을 낳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후손을 안 낳으면 그만 아닌가? 글쎄, 여기서 단언할 내용은 아니다. 다만 인간에게 죄라는 딱지를 붙이려면 조심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살인이나 강도, 도둑, 이것은 남을 해치는 것이니 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근친상간은 누구한테 해가 되는 것일까? 아름답지 못하다고? 무조건 죽여야 한다고? 잘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인간의 죄를 논하는데 무조건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어려우니 잠시 우회하기로 하자. 프로이드의 환자를 보자. 어떤 여자인데 30분에 한 번씩 국부를 씻고 있는 것이다. 몸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하루 온종일 허구한 날 그곳만 씻고 있으니 정신병이다. 이 여자는 계속 씻고 있어야만 살 수가 있다. 프로이드는 이에 대한 정신병리학적 탐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하나의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여자는 남편 몰래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는데 그에 대해 심한 죄의식을 느꼈다. 몸을 계속 씻는 것은 그 남자와 가졌던 관계 자체를 무효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지워질 수 없는 법. 이 여자는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살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여자의 한없는 죄책감이다. 남편을 배신했으니 죄책감을 갖는 것이 교양 있는 여자의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을 죄로 따지면 얼마나 큰 죄일까? 유황불에 영원히 태워야 할 죄일까? 뉘우쳐도 소용없는 끝없는 죄일까? 절대로 그럴 리는 없다. 어떠한 죄라고 해도 유한한 법이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무한한 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는 것이다. 남편을 배신한 죄는
죽이고 싶도록 밉겠지만 한계가 있는 죄이다. 죽을 죄는 아닌 것이다. 더구나 이 여자는 심하게 뉘우치고 있다. 뉘우침이라는 것도 너무나 지나치면 못 쓴다. 이 여자는 이미 스스로에게 벌을 충분히 내린 셈이다. 이제 그만 용서를 해야 한다. 계속해서 국부만 씻고 지내면 죄는 오히려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성과 관련된 행위를 너무 큰 비중을 두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뜻은 겨우 성기 근방에 붙어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이다. 성에 관하여 도대체 누가 그토록 죄악감을 가지라고 했는가? 과연 죄인가? 그리고 죄라면 대체 얼마나 크단 말인가? 사람에 따라 성을 너무나 신성시하거나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 성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인간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또 다른 성의 행태를 보자. 호주의 법이 참 재미있다. 강간을 중범으로 다스리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그 나라는 아주 특이하다. 호주 법에 의하면 강간으로 재범을 저지르면 종신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엄청난 벌이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고환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즉시 석방이 된다. 종신형과 신체의 일부를 바꾸는 것이니 손해볼 것은 없다. 실제로 그런 죄수들은 대개 거세를 하고 밖으로 나온다. 그런데 어떤 죄수들은 평생 감옥에서 지낼지라도 거세는 하지 않는다. 형무소 안에서 그것을 무엇에 쓸 것인가? 어차피 사용 못할 물건이라면 떼어버리고 나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가 보다. 그들은 형무소 안에서 자위라도 하면서 성의 쾌감을 유지할 수 있다. 성이란 그런 정도로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인간은 모든 것보다 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성은 살인도 불사하는 마력이 있는 것이다. 이는 상당한 모순인데 인간은 성에 대해 그토록 죄악시하면서도 그 마력 앞에 강간, 살인도 자제할 수가 없다. 성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아주 옹졸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지나친 면도 있다. 지나친 사람을 한번 보자. 정신관계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어떤 외국 사람 이야기인데 그는 시체 보관소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죽은 여인에게 강간을 하는 것이다. 그는 항문을 물어뜯는 등 변태적 방법으로 강간을 행하기도 했다. 그렇게 당한 여자는 수백 명에 이르는데 그 사람은 긴 세월 동안 시체하고만 관계를 한 것 같다. 변태 중에서도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관계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그토록 많은 시체 여인을 범했던 것이다. 그는 무서움이나 죄악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쾌감이 더 좋다고 말했다. 성이란 실로 대단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법인데 관계의 쾌감은 그것보다 강한 것이었다. 관계 앞에는 귀신도 무섭지 않은가 보다. 그는 죄악감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면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정신구조이다. 어떤 사람은 간단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들켜서 실형마저 잃는다. 이는 너무 약한 사람의 경우이다. 그런데 시체지기는 너무나 강했다. 그런 사람은 성과 관련된 행위로 인해 정신병이 생길 리 만무하다. 어쨌건 다음 문제를 보자. 그 사람의 죄값은 얼마일까? 사형을 시켜야 하나? 징역 5년형을 주어야 하나? 벌금형 참으로 애매하다. 법은 그렇다 치고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죄일까? 친딸을 계속해서 강간한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 어머니와 성교한 놈하고 비교하면 성과 관련된 윤리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인간은 성 문제에 대해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자세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는 너무나 어려워 논하자면 이 책을 전부 그 문제에 할애해도 모자랄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을 제시한 것만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는지 모른다. 여기서 간단하게나마 해답을 연구해보자. 우선 성 문제로 인해 정신병을 유발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소심한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죄악감이 너무 커서 그렇게 된 것이다. 성이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을지언정 그것을 행했다고 해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다. 성,
그것이 너무 좋다고 해서 신성시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 좋은 것은 인간에게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성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생각해도 좋으리라. 다만 그것을 좋아한 나머지 너무나 제한 없이 행하면 안 될 것 같다. 왜냐고? 심하게 질문하지 말자. 옳은 답이라고 해서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성에 관해 너무 민감해서 정신병이 나거나 너무나 뻔뻔해서 시체지기처럼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놈의 죄를 생각해보자. 우선 시신 모욕죄에 해당될 것이다. 그것은 죽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모욕일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진에 침을 뱉었다고 하자. 그것은 모독이다. 강간은? 이것은 죄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에게 행한 것은 어떤 것이 큰 죄일까? 당연히 산 사람에게 한 것이 큰 죄일 것이다. 아니라고? 시체는 신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시체보다는 산 사람이 더 신성한 법이다. 잠자는 사람에게 몰래 행한 관계와 깨어있는 사람에게 강제로 행한 관계는 어떤 것이 더 큰 죄일까? 도둑놈과 강도는 누가 더 큰 죄일까? 산 사람을 폭행한 죄와 죽은 사람을 폭행한 죄는 어떤 것이 더 클까? 답은 하나이다. 산 사람에게 행한 죄가 더 큰 것이다. 인생은 산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시체지기의 죄를 더 따져보자. 그의 행위는 추악이 그지없다. 그래서 그것도 죄라고 하자. 흔히 강간을 추행이라고 말한다. 더러운 행위라는 뜻이다. 더러운 행위는 죄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시체를 강간한 행위는 더럽다. 아주 더럽다. 그래서 죄가 된다. 산 사람을 강간하면 더럽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을 해친 것이니 죄가 하나 더 붙는다. 프로이드는 아름다움이란 개념을 성과 관련된 행위라고 파악했다. 성이란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다. 너무 뻔뻔하면 그것은 죄악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덕목 중에는 예의라는 것이 있다. 예의는 질서와 남을 사랑하는 정신과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얼굴에 고추장을 묻히고 다닌다고 해보자. 이것은 죄인가? 죄이다. 성기를 내놓고 다닌다면? 이는 인간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아름답지 못한 행위인 것이다. 자, 이제 정신병자를 논해보자. 대개의 인간은 시체지기처럼 뻔뻔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신병자에 가깝다. 약하다는 뜻이다. 착하다고 말해도 좋다. 인간은 성과 관련된 행위로 인해 빈번하게 정신병에 걸린다. 왜 그런가? 약해서 그렇다. 약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강한 것의 반대인데 아는 방법이 있다. 시체지기는 어땠는가? 그는 강했다. 뻔뻔했다. 뻔뻔한 것이 무엇인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다.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뻔뻔한 놈, 즉 부끄러움을 모르는 놈이라는 뜻이다. 부끄러움이란 약한 면과 아름다운 면을 합쳐놓은 개념이다. 인간에게는 부끄러움이란 것이 있어 죄를 피할 수 있다. 옛 성인의 가르침 중에 인간의 근본 마음을 네 가지로 나누어 놓은 것이 있다. 그 중에 수호지심이 있는데 이는 부끄러움을 말한 것이다. 부끄러움이란 양심과도 많이 닮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병이 된다. 너무나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은 죄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공연한 죄악감은 용기가 없는 것이려니와 그것 자체가 죄가 된다. 성과 관련된 정신질환자는 부끄러움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결벽증도 조금 닮은 개념이지만 성을 지나치게 부끄러워하는 것은 비굴하고 아름답지 못하다.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인간에게는 생이라는 커다란 짐이 있기 때문에 성이라는 즐거움을 누려도 좋은 것이다. 너무 좋은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비굴하다. 약한 인간이라고 해서 괴롭게만 살아야 하는가? 옛날에 노예나 종들이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 고통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즐거움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성에 대해 지나치게 부끄러움을 타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지만 또한 아름다움에 대한 허세이다. 인간은
너무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체면 때문에 할 일도 못하고 정신병에 걸려서 되겠는가? 더구나 성이란 그리 추한 게 아니다.